Short and medium-range rocket and artillery attacks are a lethal menace. 이 에로2나 3 이 탄도미사일,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 이스라엘. 이스라엘은 그러면 땅덩어리가 좁은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은 실험을 하느냐? 이스라엘은 서부 해안에 시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행히 이스라엘 요 해안이 일부 끼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부 해안에 겨우 시험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서해하고 동해에 일부 사격 그 훈련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서 각종 시험이 실시가 되죠. 참 안타깝다면은 이게 한국이 이 보유한 사격장이나 시험장은 참 미국에 비하면 뭐 턱없이 좁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. 저도 그 현역에 있을 때 저희 공군에서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여러 무기들을 운용을 해보면 정말 사격할 데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연중 사격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로 행위 같은 것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참 좁은 나라에 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사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미국이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이제 미사일들이 되겠습니다. 네, 요거는 그냥 사진 자료로 참고로 보시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그 사진에서 보셨던 거 외에 그 탄도미사일 요격과 관련해서는 이 다양한 표적 미사일들이 또 쓰이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사진에 보는 걸로만 해서 이제 그냥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표적 미사일의 경우는요, 당연히 이 탄두 부분이 실제 폭발물이 없겠죠. 이 있으면 또 맞췄다고 해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그런 거는 지상에서 굉장히 통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공중에 올려서 그런 그 실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는요, 이 철매2의 이 PIP 업그레이드를 시켰죠.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전술 지대지 무기를 개조해가지고 이 K-배츠라는 표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거는 이 사진 왼쪽에 보시면은요, 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K-배츠라는 이 표적탄이에요. 그래서 요 K-배츠를 쏴서 그다음에 철매2가 요격하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. 지금 이 영상 보셨죠? 이게 이 2015년에 사드에 대한 이 실험 영상이에요. C-17에서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죠? 그리고 이게 이 MRBM입니다. MRBM을 가정을 하고 MRBM 혹은 이제 IRBM 정도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요. 요걸 이 MRBM이라는 표적 미사일로 가정을 해서 아까 영상 보셨죠? 한 20초 정도 경에 이 표적 미사일이 낙하산에서 분리가 될 때 이 탄두부에 이 모자이크가 처리된 걸 보셨나요? 요게 1분 52초 경에도 다시 나옵니다. 그러면 요 탄두부를 왜 이 모자이크를 했을까요? 당연히 비밀이니까 했겠죠. 적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이 탄두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 미사일의 가장 재미난 미사일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탄두 부분은 음영 처리를 해서 가리게 된 거죠. 이 탄두 부분이 공개가 되면은요, 이게 어떤 탄두 미사일이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. 요거는 제가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잠수함의 경우에도요. 여러분 잠수함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 이 잠수함의 이 추진축, 이 프로펠러를 보신 적은 없으시죠? 네, 그럴 겁니다. 왜냐? 잠수함은요, 결국 이 프로펠러가 잠수함의 모든 성격을 다 대변해주고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밀입니다. 그래서 잠수함은 절대 건져 올려진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. 혹시 봤다면 그거는 비밀이 릴리즈된 걸 겁니다. 마찬가지로 탄두도 마찬가지예요. 이 탄두에 음영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? 이게 밝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게 탄두를 보게 되면 이 형상을 보면 얘가 어떤 특성의 미사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요격 실험이 성공을 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적에게는 경고의 이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2018년도에 이제 여러 영상을 공개를 했더니 너무 많은 정보가 새 나간 거죠. 이 영상 판독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렇게 이제 음영 처리를 하게 된 거고요. 또 근래에 있었던 그 ICBM 그 표적 그 요격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개한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의도적인 이 공개가 아닌가 하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.
왜냐하면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. 그리고 사드라든지 기타 SM-3, 기타의 요격 미사일이 성공이 잘 안 될 것이다. 그리고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안 맞을 것이다. 뭐 이런 그 여론들이 있는데 바로 요격을 해서 성공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봐라. 우리는 요격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거죠. 이 미사일 실험이 만일에 실패를 한다면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사실 미국도 몇 차례 그 실패를 합니다. 여러 가지 실패를 하지만 이 실패를 만들어내고 또 이 실패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내는 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몇몇 논란이 됐던 것 중에 공대지 미사일을 표적으로 한다. 이게 맞냐?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럼 표적 미사일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? 몇 년 전에도 이 국내 이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 사드가 이 공대지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뭐 미국이 주장하는 시험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표적 미사일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여기 영상을 보시면 C-17 수송기에서 미사일이 이렇게 딱 투하가 되죠.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송기에서 이 투하된 표적이 이 낙하산으로 갑자기 이제 속도를 감소하고 또 팔레트에서 분리가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다시 재점화가 되죠. 이것이 바로 이 재점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가 탄도 미사일의 특성을 가지고 비행을 하게끔 하는 그 특성을 유지하는 겁니다. 그러면 왜 수송기를 이용해서 했느냐? 여태까지 날라왔던 그 과정을 생략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날라오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날라왔던 것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-17 수송기에서 이 표적 미사일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이 하와이의 이 카와이 시험장에서 마샬 제도의 이 콰젤레인 시험장까지 직선거리로도 3,700km 정도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C-17 수송기에서 이렇게 표적 미사일을 운영해가지고 운행을 해도 이 충분한 이 탄도탄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요. 이것이 이 실제 그 탄도탄을 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이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러면은 미국처럼 넓은 나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? 당연히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도요. 항공기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공역이라는 것이 무한정 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비행기가 가서 일정 구역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여태까지 탄도탄이 왔다는 가정하에 거기서부터 이제 표적 미사일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스페로우 시리즈로 공중 발사 표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. 몇 차례 그 비용 문제가 있죠. 그리고 일단 너무 느려요.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. 과잘레인까지 3,700km 이 배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상의 변동도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건 비효율적인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. 네, 이 미사일 요격 시험 절차를 보면은요. 이 미사일 요격 시험은 상당히 그 통제된 그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겠죠. 각 단계별로도 굉장히 그 절차가 많은데 간단하게 시험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표적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그럼 여기 이제 탐지가 돼야겠죠. 탐지가 되고 레이더로 그다음에 이 탐지가 된 정보가 지통실로 가게 됩니다. 그럼 지통실에서 요격 명령이 나오겠죠. 그러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때 최종 결정은 발사하는 그 미사일 부대에서 결정을 합니다. 그래서 발사를 하게 되면 쏴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요격이 됐을 때 그때 이 요격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 탐지 수단 등의 차이가 납니다. 당연하겠죠. 저 멀리서 날아오는 ICBM의 경우를 탐지하는 레이더와 중간거리 그리고 단거리에서 오는 이 탄도탄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서로 다르겠죠. 특성들이 다 종말 단계에서 우리 미사일을 이 요격하는 그런 용도의 레이더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이상의 미사일이 올 때는 조기 경보 레이더를 쓰고 이런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정보가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죠.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, 바로 요격을 결심하는 인간의 의사결정입니다. 지휘관의 의사결정이죠. 근데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상관에게 보고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결정을 어떻게 인간이 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요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이 요격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자원이 들어가겠죠. 왜냐하면 일단 어디서 대충 요격이 될 건지, 어느 고도에서 될 건지, 그리고 굉장히 고고도이기 때문에 이 고고도를
이 광학 장비를 들고 올라가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만일에 구름이 낀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전리층이 갑자기 발달한다든지 적외선 영상 장비를 가지고 갔는데 뭐 구름이 너무 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상 제한치가 사실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할로라고 불리는 이 고고도 관측기가 사용이 됩니다. 여러분들 요 사진에 잠깐 보셨듯이 보면은 이 비행기 머리 위에 뭐 여러 가지를 싣고 가잖아요. 바로 그게 이 사드 고고도 요격 체계의 사진을 찍는 그 이 할로라는 비행기입니다. 이 비행기에 대한 소개도 제가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미사일 요격 실험을 위해서는요, 결국은 이 상당한 이 요격 미사일과 그리고 이 표적 미사일이 필요하겠죠. 저 표적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요격 미사일을 쏴서 맞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철매에 지금 PIP를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개발될 MSAM의 경우에는 또 그 MSAM의 능력에 맞는 이 표적 미사일은 물론이고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도 또 필요해야 되겠죠.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 좁다는 게 이게 참 그 애로점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수준이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충분히 요격하리라 믿고 우리의 이 엔지니어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을 저는 믿습니다.